네, 할게요. 동영모의고사 1회 풀이 한번 하고 채점하시고, 저도 전체적으로 풀어봤는데 뭐 그렇게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를 낸 건 아니라 가지고 잘 나오셨을 거라 생각해요. 잘 나오셨겠지? 한 명 한 명 점수를 확인을 해야 되겠네. 자, 1번 볼게요. 질소순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기본 메커니즘은 알고 계셔야 되죠. 질소순환은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거고, 질소 동화라든지 암모니아 형성 과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는데 시험 문제는 뭐 쉽게 냈으니까 1번 볼게요. 질산화 과정은 무기탄소를 영양소로 하는 독립영양세균인 질산화박테리아가 관여한다. 질산화박테리아 그러면 무기탄소 영양소로 하는 독립영양세균이며 독립영양미생물이며 얘네들은 화학영양계 미생물이죠. 그쵸? 탈질화 미생물은 반대죠. 종속영양계 미생물이면서 화학영양계 미생물. 탈질화 과정에서는 알칼리도가 생성되며 pH가 증가하고 3번에 보시면 토양이나 수계의 무기질소는 동물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공급되어 식물에게 흘러간다. 4번에 보시면 질소 동화는 주로 식물과 미생물에서 볼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답은 3번이죠. 그쵸? 그 질소 고정 잠깐 하면 질소 고정 같은 경우에는 질소 고정은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식물이나 아니면 미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의 형태로 변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그러니까 어떤 수용성이 무기질소 형태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질소 고정을 하려면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뭐 수중에 있는 무기질소인 암모니아성 질소, 암모늄 이온 형태로 변화를 하는 과정 우리가 질소 고정 과정이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 질소를 고정하는 것이 무슨 어떤 번개를 치던가 이런 식으로 방전에 의해서 질소 고정이 될 수도 있지만 주로 미생물에 의해서, 미생물과 식물의 공생관계에 의해서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리조비움, 콩과 식물과 뿌리옥박테리아에 해당하는 그 리조비움에 의해서 질소 고정이 되니까 리조비움 알고 계시고, 리조비움 말고도 질소 고정 능력이 조금 큰 미생물이 있죠. 아조토박터 기억하셔야 되고, 또 남조류에 해당하는 시아노박테리아도 질소 고정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남조류에 해당하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질소 고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영양화 마지막 단계에서 남조류가 발생을 하는 거다, 남는 거다라고 끝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소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무기성 질소를 유기성 질소화시키는 거를 말하는 거죠. 단백질화시키는 거. 그래서 질소 동화작용은 무기성 질소를 단백질의 형태, 유기성 질소화 되는 거. 주로 단백질의 형태. 그리고 질산화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암모니아 형성 과정을 안 했네. 암모니아 형성 과정은 유기성 질소가 암모니아로 암모니아성 질소로 변하는 과정. 암모니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또 사진서든다로 나올 경우에는 암모니아 형성 과정이 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암모니아 형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유기성 질소 형태가 암모니아성 질소, 즉 암모늄 이온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암모니아 형성 과정이라고 한다까지도 정리를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질산화 탈질화는 워낙에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로 질산화가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질산화하면서 pH는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알칼리도는 소모하고, 그 이유가 무기탄소를 섭취를 하는 무슨 영양계? 독립영양계 미생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쵸? 그리고 탈질화 같은 경우에는 질산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로 N2나 N2O 가스 형태로 탈기가 되는데, 주로 N2O 가스로 탈기되는 양이 더 많고요. N2O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 같은 온실 효과를 유발한다라고 하는 거 혹시 연구사 문제에 나왔다고 제가 한번 지문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탈질화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종속영양이 미생물이기 때문에 수중의 알칼리도를 생성을 하고 pH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질산화, 탈질화, 질소 순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짚어봤으니까 정답은 제가 3번이라고 했는데 모든 순환은 물질 순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디로 간다 그랬지? 식물에서 동물로 간다 그랬거든요. 절대 동물에서 공급되어가지고 식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냥 빨리빨리 읽어버리면은 틀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쓰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문들은 쉽게 설명이 가능하죠? 칠판 보시면.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2번 같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뭐 단순 문제잖아요. 단위환산만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제가 이걸 막 ppm, 퍼센트 뭐 이런 걸로 섞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실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 퍼센트라든지 아니면 ppm이라든지 ppb 이런 것들을 섞어서 내니까 문제 푸는 요령은 단위를 하나로 통일을 해가지고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뭐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단위로 하나로만 통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로 통일을 할게요. 그래서 단위를 통일하는 게 중요하니까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로 통일을 해서 바로바로 계산을 하시면 되죠. 5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하면 10의 3승 나노그램은 1 마이크로그램이 되는 거니까 0.05인가요?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맞죠?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풀이하는 거라서 이렇게 다 써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헷갈리지만 않게끔 빨리 푸시면 될 것 같고 얘는 20 마이크로그램이 100ml 안에 있는 거니까 바로 계산이 되죠? 0.2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0.5 마이크로그램 0.5 내가 왜 이걸 다 쓰고 있지? 0.05죠, 그쵸? 그 다음에 2 나노그램 퍼 50ml 나노그램이 1 마이크로그램이 되는 거니까 0.04인가요? 계산하시면 됐나요? 그래서 단위를 통일했을 때 가장 낮은 농도는 얼마예요? 0.04죠? 그래서 0.04에 해당하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BOD가 200mg/L, 폐수량이 1000m 세제곱퍼 데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200m 세제곱 폭기조를 설치하였으나 처리수의 수질이 악화되어 폭기조 용량을 늘리려고 한대요. 용량을 늘리려고 한다. 적정 BOD 부하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려야 할 폭기조의 용적은 단 적정 BOD 부하는 0.5kg/m의 3승 데이이다. BOD 부하가 나왔으니까 그 BOD 부하를 이용을 하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찾으셔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BOD 부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단위를 한번 보시면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되잖아요. 그러면 BOD 용적 부하가 되는 거거든요. BOD 용적 부하. 그럼 BOD 용적 부하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BOD의 양을 용적으로 나눈 게 BOD 용적 부하구나 라고 먼저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BOD 용적 부하에서 뭘 구해야 되죠? 폭기조의 부피? 필요한 폭기조의 부피 얘가 미지수다라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BOD 용적 부하에서 부피를 먼저 구하시면 되죠. 필요하신 방법대로 푸시면 돼요. 뭐 V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BOD I, QI를 BOD 용적 부하로 나누던 뭐 편하신 대로 사칙 연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리 원칙대로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 방법대로 할게요. 이건 정석은 아니니까. 그래서 BOD가 지금 제시된 BOD가 200mg/L이고 g/m의 3승으로 환산 바로 해주셔도 돼요. 아시죠? mg/L 나오면 상황에 맞게 g/m의 세제곱 이렇게 단위 환산 바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량 같은 경우에는 1000m의 세제곱 퍼 데이. 그
다음에 여기 부피는 미터의 3승으로 돼야 되니까 지금 남는 단위가 kg per 미터의 3승 데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람만 kg으로 환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1, 10의 3승 g은 1kg 이렇게 해서 부피를 구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폭기조의 부피가 얼마죠? 400m의 세제곱 맞나요? 폭기조의 부피가 필요한 BOD 용적도를 우리가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폭기조의 부피가 400m의 세제곱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폭기조의 부피가 얼마예요? 200m의 세제곱이니까 늘려야 할 폭기조의 용적은 얼마가 되는 거지? 200m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늘려야 하는 것은 늘려야 하는 폭기조 부피는 200m의 세제곱이 된다. 400에서 200을 빼줘서 200m의 세제곱.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4번 볼게요. 다음 중 각종 집진장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집진장치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출제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집진장치를 한 문제에 추려가지고 낼 때는 이런 식으로 각종 집진장치의 특성들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한 문제에 이렇게 몰아서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집진장치의 장단점, 특징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죠. 1번에 보시면은 여과 집진장치는 가스 온도에 따라서 여제의 사용이 제한되고 폭발성, 점착성, 흡습성 먼지 제거에 효과적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볼까요? 여과 집진장치 같은 경우에는 가스 온도에 따라서 여제의 사용이 제한된다라는 말은 맞죠? 왜냐하면 얘네는 여과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포 재료에 따라서 백필터의 재료에 따라서 내열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고온까지 견딜 수 있는 게 한 25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유리섬유로 되어 있는 글래스 파이버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 온도 최고 온도를 넘어가면 여포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백필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스 온도에 따라서 여제 사용이 제한되죠. 그리고 폭발성, 점착성, 흡습성 먼지는 어때요? 곤란하죠. 그래서 여과 집진장치라고 하면 고온에서는 부적당하고 높은 집진율은 있지만 고온에서는 부적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 하다못해 흡습성 먼지가 있다라고 하면 흡습성 먼지 같은 경우에는 눈의 막힘 현상이, 눈 막힘 현상, 여포의 눈 막힘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많은 그런 먼지 제거에 곤란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근간 들어서 잘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얘네들을 탈진을 할 때 간헐식으로 탈진을 하면 높은 집진율을 얻을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연속식으로 탈진을 할 때에는 고농도 함진가스를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도 여과 집진장치에서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되셨죠? 두 번째로 보시면 중력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침강 시인의 처리가스 속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되죠. 중력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 향상을 위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얘만 단독으로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가스의 속도는 어때야 되죠? 중력 집진 장치 그러면 처리가스 속도는 느려야 돼요. 그쵸? 만약에 처리가스가 들어오는 유량을 Q라고 하면 Q는 A 곱하기 V에서 처리가스 속도가 낮으려면 단면적은 어때야 돼요? 커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서 중력 집진 장치에서 들어오는 입구 폭이 어때야지? 커야지. 입구 폭이 커야지 그만큼 처리가스가 들어오는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집진 효율이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입구 단면적 클수록 그리고 층류일수록 맞죠? 층류일수록 그 다음에 침강실 높이는 어떻고? 낮고 침강실의 길이는 길수록 맞죠? H는 작고 길이는 길수록 그래서 이런 것들 중력 집진장치 집진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이 중력에서는 잘 나오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처리가스의 속도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해야 된다라고 고치셔야 돼요. 맞죠? 3번에 볼게요. 원심력 집진장치는 한 개 입구 유속 내에서는 그 입구 유속이 클수록 효율이 높은 반면에 압력 손실이 증가한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심력 집진 장치 같은 경우에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분리계수가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죠? 중력에 비해서 원심력이 커야 되기 때문에 분리계수가 커야 되고 그 조건들을 보시면 내부에서
원심력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선회류라고 하죠. 선회류의 반지름이 작아야 되고 회전 각속도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분리 속도가 크고 그래야 효율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원심력 집진장치에 잘 나오는 거는 점착성 있는 먼지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거 원심력 집진장치의 특징들도 잘 알고 계시면 돼요. 4번 보시면은 전기 집진장치 같은 경우에는 전압 변동과 같은 조건 변동에 쉽게 적응할 수 없죠. 그래서 전기 집진장치는 물론 높은 집진 효율을 가지고 있고 대량 가스를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도의 영향을 받는 전기 집진장치를 비교할 때 많이 쓰는 집진장치가 여과 집진장치거든요. 왜냐하면 집진율이 비슷비슷하니까 물론 전기 집진장치가 조금 더 집진 효율이 높긴 하지만 높은 집진 효율을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 여과랑 전기랑 비교를 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여과 집진장치는 최고 온도가 한 250도씨라고 하면 한 500도씨 전후에 고온의 가스도 처리 가능한 게 전기 집진장치의 특징이에요. 특징이면서 장점 그런 것들도 기억해 놓으시고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집진판의 면적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전기 집진장치에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의 정답 3번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제 시험 문제에 이 근간 들어서 배출 물질과 그 다음에 그런 배출원을 짝지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속속들이 나와서 동영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좀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출제를 했었고요.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1번에 보시면은 암모니아 같은 경우 있는데 암모니아는 비료공장 그 다음에 유기물 부패 시 나오는 것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비료공장이라든지 냉동공장, 그 다음에 표백, 색소공장 이런 데에서 암모니아가 배출이 되고요. 너무 빠르나? 냉동, 비료, 표백공장, 색소공장, 유기물 부패. 유기물이 부패된다라고 하는 건 혐기성 분해될 때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을 하죠.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반드시 세집증후군 기억하셔야 되고 따라서 세집증후군은 건축 자재 같은 걸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료라든지 살충제 같은 것들 안에도 많이 포함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염화수소라고 되어 있는데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제조할 때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거 이외에 환경적인 어떤 활성탄 같은 것들 제조하거나 아니면 소다공업 같은 데에서는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염화수소는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불화수소라고 나와 있는데 제 불화수소는 워낙에 강조를 수업 시간에도 했기 때문에 유리라든지 유리 만들 때 필요한 게 규소거든요. 그래서 불화수소는 5번이지. 유리공업하고 유업도 있죠.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유업할 때 CaF2 같은 형석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석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것이 불화수소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과 유리공업 같은 경우에는 규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불화규소라고 하는 SiF4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문제에 나온 것처럼 알루미늄 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루미늄을 얻기 위해서 빙정석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빙정석 같은 경우에는 Na3AlF6예요. Na3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빙정석에서 알루미늄을 우리가 추출하는 과정에서 불소 같은 것들이 불화수소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산비료 공장에서도 나오죠. 인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불화수소, 불소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될 수 있죠. 인광석이 CaF2 형석과 그 다음에 3CaPO4 2 이런 식으로 인광석의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불화수소가 배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과정.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화학식까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보통 얘네가 유리를 사용을 할 때는 이런 물질 때문에 불소가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유업 같은 경우에도 형석 때문에 불화수소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짝지어가지고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6번 볼까요? 토양의 CEC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양의 CE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산성비는 토양의 CEC를 증가시켜서
중금속 등의 독성 물질 및 영양염류의 용출로 산림 피해를 유발한다. 2번에 보시면 등전자 이온의 경우에 이온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흡착량이 커진다. 3번에는 토양의 CEC는 점토 광물의 종류나 부식질에 따라 다르며 부식토는 점토보다 CEC가 크기 때문에 완충 능력이 향상된다. CEC는 중금속의 이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틀린 것은 1번이죠. 산성비가 내린다 라고 하는 것과 대기적인 영향, 대기오염도 유발을 시키고 이런 대기오염에 의해서 이제 수질오염이라든지 각종 지하수오염, 토양오염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돼요. 산성비 그러면 CEC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거든요. 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수소이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소이온에 의해서 어떻게 토양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보면 토양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인 음전하를 띈다고 했고 그 음전하 주위에 양전하를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 양전하를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증대가 돼야 그러니까 부식토일수록 우리가 양전하를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고 했고 그런 양전하 같은 것들이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칼륨같이 이런 무기염류, 식물에 필요한 무기염류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산성비가 내리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한다 그랬죠? 수소이온이 차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성비가 내리면은 토양의 CEC가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한다라고 하는 감소를 알고 계셔야 돼요. CEC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토양의 CEC가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수소이온으로 치환이 되죠. 그렇죠? 산성비가 내리면 칼슘이라든지 토양 내에 있는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수소이온과 치환이 되고 그리고 만일 주변에 삼가 알루미늄 같은 이온이 존재를 했을 때 삼가 알루미늄이 수소이온하고 거의 이온 교환 효율이 비등비등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소이온하고 알루미늄하고 또 얘네끼리 치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치환이 되다 보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양 내에서 식물에게 유효한 물질이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식물 성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에 의해서 식물 성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CEC가 감소를 한다라는 것은 토양에 있어서는 식물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봐두셔야 돼요. 그러면 볼게요. 산성비는 토양의 CEC를 뭐 시켜? 감소시켜서 중금속 등의 독성물질 및 영양염류가 용출되면서 영양염류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수소와 이온 교환되면서 바깥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치환되면서. 그래서 산림 피해를 유발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이 틀렸죠. 그래서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이니까 설명들 고쳐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넘어갈게요. 7번 토양의 생물학적 복원 기술과 관계없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에 보시면 Natural Attenuation 2번에 보시면 Phyto Remediation 3번에 보시면 랜드 파밍, 4번에 보시면 소일 플러싱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토양을 정화시키는 공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법을 토양 정화 공법들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7번에 보시면 1번에 있는 내추럴 어테뉴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정화 능력을 이용하는 자연정화법이 되는 거죠. 1번은 자연정화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피토 레미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식물재배 정화법이 되죠. 그래서 자연정화법 2번에 보시면 식물재배 정화법 3번이 뭐였지? 랜드파밍, 토양경작법.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소일 플러싱 같은 경우에는 토양세정법이죠. 토양세정법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토양에다가 물이라든지 이 오염된 물질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계면활성제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용매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넣어주고 씻어준 다음에 지하수의 흐름 방향에 따라서 지하수를 추출해서 처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세정하고 많이 비교해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게 토양세정법 말고 토양세척법 있잖아요. 토양세척법 소일
워싱. 워싱 그러면 제가 씻어낸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토양세정법 같은 경우에는 플러싱 이라고 해서 여기서 시험 문제 제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뭐 생물학적 정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냈지만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응용을 하면 인시추냐 엑스시추냐를 구분하는 문제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양세정이나 토양세척 비교하면 세정법은 인시추가 대부분이고요. 소일 워싱 같은 경우에는 굴착을 해서 얘네들을 오염된 토양 씻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시간에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는 거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일 워싱 같은 경우에는 워싱 같은 경우에는 굴착을 해야 되니까 엑스시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위치 방법, 탈위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식물재배정화법은 제자리에서 우리가 식물을 이용해서 식물에 의한 추출, 식물에 의한 흡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휘발화, 식물에 의한 휘발화,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처리하는 거고, 자연정화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토양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정화 능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시추 방법이죠. 굴착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토양 경작법, 랜드파밍 같은 경우에는 토양을 굴착하여서 얘네들한테 생물학적인 어떤 그 정화작용을 이용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간혹가독 뒤집어주고 산소도 공급을 하고 영양물질도 공급을 하고 필요하면 수분까지 공급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굴착을 하죠. 그래서 얘도 엑스시추. 원위치 방법이냐 탈위치 방법이냐까지 연결지어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조금 난이도가 아니라 지문이 조금 더 길게 나오면 쟤네들의 처리 원리에 대해서도 원리에 대해서도 쭉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우리는 대비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에 보시면은 생물학적 보건 기술과 관련이 없는 건 소일 플러싱이죠. 얘네는 화학적인 처리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8번에 보시면은 염소 소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염소 소독도 단골 문제죠. 그래서 염소 소독에 보시면 일단 정답은 몇 번이지? 왜 선뜻 몇 번이라고 말을 못하지? 틀릴까봐? 쉬운데? 2번이에요. 염소 소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1번에 보시면 이취미가 존재하며 pH가 높아지면 살균 능력이 감소한다라고 했거든요. 염소 소독하면 빼먹지 않고 나오는 것이 살균 능력이죠. 그쵸? 염소 소독은 유리염소, 유리잔류염소에 해당하는 HOCl하고 OCl-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쵸? 차화염소산과 차화염소산 이온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우리가 유리잔류염소라고 하고, 이 유리잔류염소에 의해서 소독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인 염소 소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두 가지 중에서 누가 HOCl의 소독력이 OCl-에 비해서 강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HOCl의 생성을 늘려야 되는데, HOCl은 pH가 낮을수록 생성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pH가 낮을수록 소독력이 증가한다라고 보죠. 그리고 비교해야 할 대상이 HOCl과 OCl-를 비교해야 할 대상이 결합잔류염소라고 하는 일명 클로라민이죠. 수중립 질소화합물이 존재하면 그 질소화합물과 유리잔류염소인 HOCl이 반응을 해서 클로라민류들이 형성이 되죠. 모노클로라민, 디클로라민, 트리클로라민 같은 클로라민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클로라민도 뭐가 있다? 소독력은 있다. 소독력도 있고 잔류성도 길죠. 맞죠? HOCl이나 OCl-에 비해서는 잔류성도 긴 편이고 소독력이 있어요. 하지만 소독력이 어때요? 약하다는 게 단점. 그러니까 소독력이 있는 거는 특징이 되지만, 장점이 되지만, 유리잔류염소에 비해서는 소독력이 아주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소독력이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럼 잔류성 길다라는 것과 또 하나의 장점이, 염소 소독하면 유리잔류염소는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소독약 냄새. 근데 얘는 이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취미가 존재하며 pH가 높아지면 살균력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유리잔류염소 같은 경우를 이용하는 염소 소독을 말하는 거고, 이취미가 존재하며 pH가 높아지면 뭐가 생성돼요? OCl-로 가는 이온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H가 높아지면 살균력이 약해지는 거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사멸률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염소 소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박테리아의 사멸은 효과적이에요. 박테리아의 사멸 소독 효과는 상당히 효과적인데 바이러스 사멸은 낮은 편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염소 소독의 특징 그러면 박테리아에는 효과적. 바이러스엔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